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경제 대공황 2025년 초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남자라는 타이틀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에 진짜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 라스트데이스라는 유튜버가 트럼프 귀에 총격을 맞고 대선을 승리한다는 예언을 계시를 받은 다음에 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귀에 총격 피습당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고서.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후인 25년 초부터 4년 동안 대공황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터진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껏 안 터진 이유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거는 어떻게 뭐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결국 자료 싹 다 수집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 이제 유튜버가 주장하는 내용, 저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저씨가 이 30만 유튜버이신 목사님입니다. 라스트데이스라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특징이 보니까 제가 싹 이제 영상들 몇 개 찾아보고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일단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 100% 맞는 건 아니래요. 틀린 것도 있대요. 근데 틀린 예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맞추는 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산탄총처럼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서 얻어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눈에 본 듯이 생생하게 예수님이 계시를 한대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뭔가 영적인 어떤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관상도 보면 실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 되게 착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뭔가 관상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오차 없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최근에 트럼프 예언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아저씨가 그 3개월 전쯤? 그러니까 3월 14일쯤에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귀에 총격을 맞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붉은 물결이 미시간에서 시작돼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서 애국주의를 불러기르는 장면이 묘사됐고 이런 건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형상화시켜서 눈으로 본 거죠. 트럼프의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총알이 이제 트럼프의 귀를 스치면서 고막을 파열시켰다는 이야기와 함께 경배하는 모습이 묘사됐다. 이 얘기를 이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저 사람 이랬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귀에 총격을 맞은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게 유력해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미국 대선 음모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총을 맞았는데 당연히 귀만 딱 스쳐서 맞추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던 그 일이 뭔가 지금 의심쩍고 의구심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살짜리 소년이 저렇게 총격을 할 동안 미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의심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그거를 민주당의 어떤 계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이제 의도적으로 당선을 시키려고 한대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근데 그 이후에 경제 대공황보다도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두운 시기가 도래할 거지만 4년 뒤에 희망의 빛이 돌아와서 더 부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팬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를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됐고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 때문에 경제가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해서 봐가지고 와 이거까지 예측을 잘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과 좀 이제 흡사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언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자기가 본 것에 너무 과장을 하거나 너무 이제 뭔가 축소시켜서 이렇게 빼지 않고 최대한 보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한대요.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트럼프 귀가 총격을 맞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예측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경제 위기는 내년 초 내지는 겨울 정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 정도에 대선 끝나고 2025년 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언은 영적인 시각에서 좀 본 건데 시기나 기간이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이제 확실하게 보는 이제 시기가 이 정도인 거지 이게 확실히 이때 터진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위기는 언젠가는 확실히 터지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붕괴는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이제 좀 자기는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밑밥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 말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곧 우리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김PB의 어떤 경제 관점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걸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경제 위기가 금리 인하와 함께 불어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면 지금 9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블룸버그 등등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1871년 이후에 하락장 패턴이 어떤 식으로 늘 이어졌냐, 미국의 시장 하락장이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시장의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일이 매번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더라, 하락장 패턴을 보면.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에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연준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경제의 상황을 보고서 경제의 완급 조절을 하는. 너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너무 물가가 뭔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실업률이 터질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통화 정책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연준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더해지면은 경착륙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경착륙이 뭐예요? 강한 경제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가 강하게 무너지는, 즉 약간 가볍게 넘어가는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 뭐 IMF 같은 일들이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은 거의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아저씨가 하는 얘기들을 좀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살펴보면 진짜 그럴듯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자,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금리가 2000년도 이후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금리랑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동향을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주가는 떨어져요. 금리 올라가면은 주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은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좋아져서 과열이 될까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가 확실하게 팩트로 나와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1800년대 데이터까지 갖고 와서 이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확실한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항상 데이터가 없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뇌피셜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면은 뭐 금리가 낮아져서 뭐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건 뇌피셜이거든요. 팩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쇼츠에서 해오고 있잖아요. 전 솔직히 유튜브 댓글 보면은 다 하버드 경제학자고 다 천억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물론 그 중에 일리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통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다, 뭐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폭등하는 신호다, 뭐 신용 위기로 폭락하니까 금리를 내렸다 옛날에는, 이거는 금리를 이거는 뭐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신용 위기라는 거는 매번 경제 위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모두가 아는 건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해도 시장 올라갈 거다. 언제적 통계를 말하는 거냐? 양적 완화 이전하고 이후는 다르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에는 양적 완화 통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금리 인하하겠다고 예고 안 했잖아.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지. 뭐 this time it's different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랑 다르다. 시장이 고점이 돼서 폭락하기 직전이 되면 그때랑 지금은 달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 이게 의견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면 9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패드워치 따르면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91%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이터로 추적을 하지만 대중들,
행동,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뭐 금리를 지금쯤 올려야 되는데 더 늦출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변수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질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어도 언제 시기에 터질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계획된 경제 붕괴다. 이거는 경제 붕괴가 이 뭔가 재난처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심지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금융 위기, 은행 붕괴, 은행의 구조, 이 시스템적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보여졌냐? 댐이 있는데 그 댐 안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 은행 붕괴 이런 내용이 50갤런짜리 드럼통 옆에 써져 있었고 이 댐 안의 물이 진흙탕처럼 더러운 물이었다. 그리고 그 드럼통들이 그 안에서 부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댐이 이렇게 있는데 댐 안에 이렇게 막 뭐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댐 안에 이제 나쁜 것들이 많이 차 있더라. 근데 그 위에 이제 드럼통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금융위기, 은행 붕괴, 은행 구조 붕괴 이런 이름이 써져 있는 드럼통들이 이 수면 위에 떠져 있는 이런 형상이 보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억제되고 있다가 선거 후에 풀려날 것이다. 즉 미국이 어마어마한 오물통에 이제 뒤집어 쓰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댐이 터질 때 이 모든 더러운 물과 드럼통이 미국 땅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형상을 자기가 본 것들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얘기를 일찍 해줄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신기한 게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왜냐면 실제로 지금 금융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노무라 투자증권이겠죠. 노무라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미국 은행 파산 50건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FDIC도 몇 달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국 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한화로 약 70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미국 은행 시스템 타격 문제 목록이 되어 있는 이제 63개 정도의 대출 기관 즉 은행이죠. 망할 은행이 한 60개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FDIC가. FDIC는 어디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상황이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미국 은행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700조 원짜리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도 보면은 새마을금고 사태도 막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소형 증권사 최근에 이제 한양증권 이제 매물로 나왔고 중소형 증권사나 이런 데들도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봤는데 어디라고 딱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 부도 상태인 이제 증권사들을 제가 몇 군데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와 여기는 이거 잘못하면 부도 되겠는데 부동산 리스크 좀 커지면 여기는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럴 만한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 지방은행들까지 지금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묶인 돈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 왜냐면은 미국 은행 중에 그 상업용 부동산 즉 오피스나 약간 이런 상가에다가 대출해 준 게 거의 지방은행들이 대출해 줬거든요. 대형은행이나 이런 데들보다는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 대출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게 된다. 그러면은 지방은행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즉 빌린 돈을 못 받으니까 지방은행들의 어떤 파산 리스크도 높아지는 이제 셈이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1000억짜리 빌딩이 막 80%가 하락해서 200억에 팔리고 약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은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저축은행들 큰 대형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들 위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저 이제 예언을 하던 아저씨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23년에 몇 개의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뭐 시그니처 뱅크 뭐 해가지고 몇 군데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23년에 작년에 미국 은행 파산이 몇 군데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 역대 은행의 파산 규모의 2, 3, 4위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산 규모가. 근데 파산 규모가 1위부터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2, 3, 4위가 작년에 갈아치워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큰 은행 붕괴가 있었는데 연준에서 1000조 원 정도 찍어줘서 막아줬죠. 근데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다라고 이 아저씨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막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거대한 흔들림이 올 것을 경고하셨다.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
오히려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뒤집어 씌우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대량으로 누적되어 방출이 되는, 즉 지금 뭐예요?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나쁜 일들이 2024년 이후로 연거푸 벌어질 건데 그 연거푸 벌어지는 게 의도된 경제 위기다. 그걸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든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쇼크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잖아요. 이 당시에 찍어낸 돈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찍어낼 돈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도 오르고 이제 뭐 주식도 오르고 많은 것들이 올랐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그리고 빚을 막 미국 정부가 미친 듯이 빚을 내가지고 막 어거지로 경제를 살리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미국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 의도한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025년 1월에 극적인 변화가 올 것 같다고 보여지고 2024년에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은 4년 동안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 이 사람의 의견 뭐 이 사람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자산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난 이제 100년 정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 뭐 하락장이나 상승장 패턴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떨어져요. 즉 모든 버블 붕괴는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도 찾아오는 거고 대공황이 온다라는 건 대공황 직전에 어마어마한 호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IMF 터지기 직전에 어땠어요? 길거리에서 사장님 하면은 10명 중에 8명이 뒤를 돌아봤대요. 그 정도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터지기 직전에 어땠어요? 도쿄의 부동산을 다 팔면은 미국의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 부자였고 시가총액 전 세계 탑10 안에 드는 이제 기업들 중에 일본 기업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본 다음에 미국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죠.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떠냐? 전 세계 1위의 이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시장 위주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고 전 세계 돈들이 다 미국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어떤 음모가 미국으로 돈이 이렇게 몰리게 한 다음에 탕 터쳐버려가지고 미국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지만 전 세계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이분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 얼마 전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소름 돋는다 싶을 정도의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이 최근에 대선 후보를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 이런 수준의 될 정도 사람이면 이미 저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저렇게 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뒤에 이 세상을 움직이려는 세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사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에 있을 거예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게 설마 다 진짜 이 사람이 말이 진짜로 그냥 우리가 한번 이제 재미로 보자면 이 사람의 말이 진짜라고 하면 바이든이 사퇴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재미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 붕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 이걸 형상화를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붕괴와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 같은 것들이 언론사들에서 이제 새어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이 말도 안 되게 폭락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는 이런 이제 광경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붕괴가 되면서 미국 달러도 같이 붕괴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 방송에서 4개의 떡갈나무라는 걸 언급을 했대요. 근데 그게 4개라는 게 경제 불황이 4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진짜 소름 돋도록 얘기 비슷한 게 실제로 미국 대공황으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장이 약 3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대공황 이후에 3년 동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회복을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제 주식시장 폭락이 3년 정도 이어졌다라는 거는 정확히 대공황 정도의 위기가 터지면은 4년 정도는 이제 경제가 힘들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4년이라는 이제 단어를 언급하는 걸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가 폭락하거나 뭐 망가지거나 이럴 때 주식시장 폭락할 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저는 패턴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듣고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좀 뭔가 이제 그냥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포인트가 몇 개가 좀 있더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그럼 터졌을 때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냐? 첫 해에는 갑자기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이를 예상을 못해서 충격에 빠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보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보였고, 옷이 굉장히 이제 남루해 보였다. 그리고 마치 대공황 시기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다. 첫 해는 매우 힘들었고 사람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형상이 보여졌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위에 떠는 게 아니라 경제적 충격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한대요. 그러면서 2년차, 3년차 때 또한 힘든 시기인데 사람들은 겨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오는 시장에서 겨울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힘듦과 고통을 받는 상태고 전쟁 시기에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형상을 보이더라. 그러면서 네 번째 해에 이르러서야 상황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대공황도 3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 이후에 회복을 했는데 대공황 때 정도의 위기가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대공황급의 위기가 터지면 진짜 한 3년 정도 힘들어요. 실제로 3년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이제 터질 때 보통 이제 큰 위기일수록 오래 가는 이제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기가 오면은 1년 정도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위기가 오면은 2, 3년 정도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대공황이 온다. 그래서 딱 4년 정도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딱 뭔가 좀 이제 신기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오크트리를 상징하는 참나무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번영을 의미하는 나뭇잎과 열매는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사계절, 즉 이제 1년 정도가 힘든 게 아니라 4년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하락을 했냐? 1000일 동안 89%가 빠집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90% 가까이 빠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완전 박살이 난다는 거고 웬만한 종목들이 상폐되는 종목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황 때 쭉 증시가 미친 듯이 몇 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한 갑자기 이제 대공황 터질 때 보면은 77일 동안 49%가 그냥 수직으로 빠져버립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락폭이면 거의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끝자락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이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대공황 때는 77일 만에 그냥 그 정도의 폭락이 한 번에 나와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미친 듯이 폭락했다가 한 번 상승하고 다시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런 하이먼 미스키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든 뭐 지수든 쑥 상승했다가 한번 이제 시세 급락을 한번 주고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사람들을 이제 다시 개미들을 꼬드기는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쭉 떨어지는. 근데 보면 1000일 동안 90%니까 즉 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일단 대공황이 터지면 2달 만에 이제 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반토막이 나고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은 이 정도 되면 90% 빠져요. 30% 5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그냥 뭐 부지 기수고 뭐 80%안 빠지면 다행일 정도로. 왜냐면 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보통 지수보다 많이 빠지잖아요. 개별 종목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제 라이브 채팅 같은 거 보면은 그때 와서 대비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럼 대공황 때나 경제 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나 매번 위기 때마다 대중들이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트럼프가 조각난 미국의 비행기 부품을 보고 날개나 조종석, 꼬리, 바퀴 등이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부품을 모아서 막 조립을 하는데 완전한 형태로 조립은 못했지만 재사용이 가능하게 최대한 복구를 하면서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로 와해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조각조각 이제 잘못됐던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어떤 하나의 좀 이제 새로운 미국으로 탄생시키는 과정. 그러나 예전보다는 완전하지 않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형상을 이제 봤다. 그래서 다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까지로는 만들었지만 원래의 비행기만큼 상태가 좋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근데 실제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회복을 할 때도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같은 거 한번 두드려 맞으면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경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만든 어떤 새로운 미국은 원래의 미국과는 같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것들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금융 국경이 사라진다.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보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북미 지역이 있고 여기 뭐 브라질 같은 남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미 지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가 금융 국경이 사라져서 거의 약간 금융 통일이 되는 약간 이런 이제 형상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국가가 단일 화폐를 만들게 되면서 단일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브릭스 국가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가 연합해서 화폐를 출범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미국하고 통화 협력을 시도하는 여러 나라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이 화폐를 사용하게 되더라. 아메리카가 한 자리에 뭉치는 이런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 있죠. 얘네들도 이 금융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유로화가 붕괴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5가지 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커도 미국이 그렇게 견제할 만할 정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스태티스타라는 이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여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브릭스 국가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995년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얘네들 다 합쳐도 실질적인 경제력이 G7 국가에 한참 못 미쳤다. 근데 오늘날 돼서는 어떻게 되냐? 이 G7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등등등등 프랑스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이제 G7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경제력을 이미 중국이 너무나 많이 커지고 인도도 많이 커졌잖아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추월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기준을 삼는 건 뭐냐면은 GDP at PPP라고 해서 실질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를 감안한 이제 달러로 환산한 국내 총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게 실질 경제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경제력은 G7을 추월해서 더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인도랑 중국이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G7 국가가 결국 따라잡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근데 보통 기축통화가 100년 정도를 유지하면은 기축통화가 이제 붕괴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가 1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패권이라는 거는 영원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망해가지고 뭔가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점점 얘네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브릭스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는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통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패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패권이 약해지고 있고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의 패권이 강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브릭스 국가들을 견제해야 될 정도로 지금 빨리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이 뭔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달러와 유로가 붕괴될 거다. 그래서 이 경고를 전달하는데 브릭스 국가가 세계의 슈퍼 허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한테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어나 인도어를 알려줘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도 브릭스에 합류를 하면서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그 중심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중동 국가나 이런 국가들은 전부 브릭스 국가에 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서양 세력은 약해지고 동양 세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뭐 1대1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 깔아둔 돈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게 좀 탄탄하게 뭉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나머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같은 아프리카나 뭐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중국이 돈을 진짜 많이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나라들이 커지고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거예요. 왜냐 중국이 돈을 많이 뿌렸고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다 중국 돈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될 거다.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즉 북미 국가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 편이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의 금융 경계를 없애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 거다. 충분히 트럼프 정도면은 그런 정도의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깜냥이 되죠. 근데 이 새로운 통화 이름이 뭐냐? 야메로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좀 웃겼어요. 야메로? 이름 왜 이래? 그래가지고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야매로 만든 화폐여서 야매론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면 유럽과 미국이 합류할 것이지만 브릭스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유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성 징집도 목소리가 높아진다. 왜냐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여성도 징집되는 이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조만간 주요 군사 징집이 있을 것이어서 유로가 붕괴되는 이유는 유럽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이에 연관될 거기 때문에 즉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확산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가 붕괴하는 이유다. 주요 군사들을 모으는 징집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집이 될 거다. 왜냐 지금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경제 변화가 매우 심각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이나 현금, 금 이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하는 얘기들을 주목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주님에게 주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오늘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대공황이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더불어서 유럽과 유로화가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북미 중심의 이제 새로운 금융 통합에 의한 화폐가 탄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의 부상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더 떠오르는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견제하려고 북미도 이제 통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유럽 국가나 북미 국가들은 여기로 뭉치고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국가들끼리 뭉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 세계가 이제 좀 대립을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재기를 해서 미국이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지위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분의 어떤 얘기들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맞아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재미롭게, 재미있게 우리가 이제 약간 서프라이즈 채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냥 이제 단순하게 좀 참고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